간병인이 의사의 처방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과연 정희는 회장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찾은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희와 회장님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원룸에서 이정희는 또 하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55살이 된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오래된 알람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면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토스트 한 장에 인스턴트 커피 한 잔으로 간소한 아침을 때웁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늘 같았어요. 맞은편 건물의 빨간 벽돌, 그 아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내놓는 이웃들의 모습들이죠.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남편 박영수가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정희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어요. 영수는 택시기사였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 차량에 치이는 바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영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사흘 만에 눈을 감았어요. 그나마 유일한 아들 박민수마저 좋은 기회를 찾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버린 뒤로는 더욱 적막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자 망설임 없이 떠났죠. 정희도 아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와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었죠. 정희가 잠들 시간이면 민수는 아직 일하고 있고 정희가 일어날 시간이면 민수는 잠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나 겨우 10분 남짓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돈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희는 아들에게 외롭다는 말이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희가 찾은 것이 바로 무료 봉사 간병인 활동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비록 돈은 되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사회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거나 혈압약 드실 시간을 알려드리거나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들이죠. 정희야,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김순덕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85살인데도 정신이 또렷하셔서 정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정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정희는 얇은 가디건을 하나 더 걸쳤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늘도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자 순떡 할머니가 벌써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좀 늦었네? 죄송해요, 할머니. 비가 와서 조금 천천히 왔어요. 정희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죠. 그때는 참 순수했어. 요즘 드라마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 할머니의 말씀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전 드라마들은 단순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되어서 정희는 경로당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정희는 젖은 우산을 털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탓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전봇대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투명 테이프로 꼼꼼히 붙여놓은 전단지였죠. 대부분의 전단지들은 대충 붙여놓아서 며칠 지나면 떨어지는데 이 전단지는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대형 종합병원 VIP 병동 간병인 모집.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시급이 평소 알아보던 곳보다 훨씬 높았어요.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VIP 병동이라니. 나 같은 사람은 안 뽑겠지. 정희는 스스로를 낮춰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들이 함께 살았을 때도 항상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런 정희에게 고급 병원의 VIP 병동은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만약 정말로 합격할 수 있다면 월세 걱정도 덜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우산 속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선뜻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서도 그 전단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간병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간단한 경력 확인 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였죠. 면접 당일 정희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영수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이 정희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장소를 문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죠. 면접장은 낯설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이었어요. 정희는 그동안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정희 씨시죠? 앉으세요. 회장의 담당 비서인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맞이했어요. 간병인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희는 경로당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록 무료 봉사였지만 치매 환자 돌봄 경험이나 응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환자분이 고령이라 세심한 간병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희 씨의 경험이 적합해 보이네요. 담당자는 정희의 이력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의외로 쉽게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환자분 상태가 좀 급하셔서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첫 출근 날 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후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두근두근했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복도가 넓고 조용했으며 간호사들의 옷차림도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VIP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는 80대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깊은 주름, 그러나 잠든 모습에서도 느껴지는 위험 있는 분위기였어요. 정희는 그 얼굴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세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도연. 그 이름이 정희에게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부가 웃으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의 젊은 모습이었고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이목구비가 이거 내 어릴 적 사진이랑 왜 이렇게 닮았지? 정희는 액자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찍은 자신의 어린 사진과 비교해봐도 그럴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VIP 병동에서 간병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한도연 회장의 매일 투약량과 약물명, 투여, 시각, 그리고 투약 후 반응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랜 봉사 경험으로 터득한 세심함이었죠. 회장님은 하루 3번 혈압약을 드셨고 저녁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아침 8시에는 혈압약과 함께 심장 관련 약물을 드셨고 오후 2시에는 소화제와 함께 또 다른 혈압약을, 저녁 8시에는 수면제와 영양제를 드셨어요. 간혹 의식이 흐릿할 때도 있었지만 정희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정희는 회장님께 김소월의 시집을 읽어드리거나 이미자의 옛날 가요를 틀어드리곤 했습니다. 특히 동백아가씨를 들으실 때면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는 걸 봤어요.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의료진들의 얼굴과 이름, 근무조까지 모두 꿰고 있었던 정희에게는 낯선 얼굴이 금방 눈에 띄었어요. 레지던트 김태호 선생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회진을 돌았고 인턴 박미란 선생님은 매일 오전 11시에 혈압을 체크하러 왔죠. 간호사 이수정 선생님은 오후 2시마다 약을 가져다 주었고 야간 간호사 최은영 선생님은 밤 8시에 교대했습니다. 정희는 심지어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전 청소를 담당하는 김정숙 아주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셨고 오후 청소를 담당하는 박영자 아주머니는 조용조용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병실 앞 복도 끝에서
처음 보는 의사 가운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쓴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목에 걸린 명찰이 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자세히 보니 사진이 흐릿하고 플라스틱 재질이 다른 의료진들과는 달리 저급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VIP 병동의 의료진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메탈 테두리가 있는 명찰을 착용했거든요. 게다가 이 시간에 회장님께 예정된 치료나 검사는 없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이 이 씨의 약을 드린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음 처치는 저녁 8시 수면제 투여였거든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오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다른 의료진들과는 달리 환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따뜻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도연 회장님 처방 변경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희는 즉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처방 변경이라면 당연히 간병인인 자신에게 먼저 통보가 있어야 했거든요. 2주 동안 지켜본 바로는 작은 처치 하나라도 미리 간병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병원의 원칙이었습니다. 처방 변경이면 제가 먼저 보고받아야 합니다. 무슨 약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희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하는 대신 검은색 가방에서 진한 갈색 액체가 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회장님께 투여되는 모든 약물은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었거든요. 이렇게 진한 갈색 액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즉시 한 발 다가서며 손을 들어 남자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얼굴에 당황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의사라면 간병인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을 텐데 이 남자는 명백히 불쾌해하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의사의 처방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거든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후 정희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간호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정희가 간호사 호출 버튼에 손을 뻗는 순간 복도에서 이수정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 소리를 듣자 눈빛이 흔들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주사기를 가방에 넣으며 병실을 나가려 했지만 정희는 그의 뒷모습과 걸음걸이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왼쪽 어깨가 약간 내려가 있었고 걸을 때 오른발을 살짝 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도를 나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행동도 수상했어요. 이수정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남자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여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방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처방 변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들은 게 있나 해서요. 이수정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늘 처방 변경은 없었는데요. 회장님 차트에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고요.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정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한 갈색 주사기, 저급한 명찰, 그리고 간호사 발소리에 당황하며 도망치듯 나간 남자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정희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보낸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더욱 주의 깊게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병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낯선 사람이 오면 즉시 신원을 확인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여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수정 선생님은 정희의 걱정을 눈치채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회장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의식이 더 또렷해지셨고 정희가 읽어드리는 책에도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어드릴 때면 눈을 감으시고 깊이 들으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희가 물으면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은 많이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잠드신 후 잠깐 내려온 것이었어요. 오늘은 특히 피곤했는데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고 정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우 같은 간병인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어.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50대의 남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둘 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핑계대고 잘라버려. 주주총회 전까지 시간이 없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주총회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병원 측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벌써 계획이 한 달이나 늦어졌는데. 아버지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져. 정희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회장님의 가족인 것 같았어요.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일 김 비서한테 연락해서 지금 간병인 해고 통보하라 하고 김 실장이 준비해 놓은 여자 내일부터 투입하라고 해. 알았어. 그런데 새로 들어올 사람은 확실한 거지? 당연하지.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골랐어. 김선영이라고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타입이야.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다른 간병인을 들여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럼 새 간병인한테는 어떻게 지시할 거야?
간단해. 매일 조금씩 주사하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도록. 정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서서히 독살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상한 남자가 진한 색 주사기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흔적은 남지 않겠지? 걱정 마. 이미 테스트해봤어. 노인들이 흔히 걸리는 합병증처럼 보일 거야. 두 사람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 살짝 올려다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한 회장님 아들 부부였습니다. 이틀 뒤 정희의 예상대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죄송한데 회장님 댁에서 모시던 주방 이모께서 간병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정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나요? 네, 그분이 워낙 오래되시기도 했고 회장님이 아주 편해하시기도 하고. 정희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들은 대화 그대로였어요. 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 정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따로 특별히 퇴직금은 지급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겉으로는 순순히 수락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특히 그들의 음모를 알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금요일 정희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 김선영이 오후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온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제가 마지막이에요. 정희는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정희를 바라보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김선영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웃음이 부자연스럽고 시선이 계속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영의 인사에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수인계를 하면서 정희는 회장님의 투약 시간과 방법,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충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은 정확히 8시, 2시, 8시에 드려야 해요. 시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선영의 대답은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컴퓨터를 켜고 한도연 회장과 관련된 기사와 기록을 닥치는 대로 검색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대기업 총수였고 건설업과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도연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재 그룹 매출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가족관계도 찾아보았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들 한태준과 며느리 김미란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봤던 그들이었습니다. 태준은 현재 그룹의 전무이사이고 미란은 그룹 계열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기업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 태준이 임시로 경영을 맡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받으려면
회장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의식을 잃고 계셔야 하는 거구나. 정희는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되면 후계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색하던 중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6살 딸 유괴 실종 사건. 정희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50년 전 사건을 다룬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회장님의 외동딸 한소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돌보던 가정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기사 속 실종 날짜를 확인해 보니 197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정희가 고아원에 맡겨진 날과 정확히 일주일 차이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소희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가정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실종 후 회장 부부가 수년간 공개 수배와 현상금까지 걸고 딸을 찾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상금이 10억 원이나 되었어요. 그 큰 돈을 걸고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나이 6살. 정희는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역시 6살이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정희를 데려온 사람이 이름 모를 아주머니였다고 했었죠. 그 아주머니는 정희가 길에서 울고 있어서 데려왔다고 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정희는 그때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6살이면 어느 정도 기억이 있어야 하는데 정희에게는 고아원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 이전의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준이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추가 검색 결과 태준은 소희가 실종된 지 2년 후에 입양된 아이였어요. 회장 부부가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태준은 진짜 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면 곤란한 거야.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과 미란이 회장님을 해치려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만약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되고 혹시라도 진짜 딸을 찾게 되면 그들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틀 후 월요일 정희는 병원에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글쎄요, 주말부터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의식도 흐려지시고.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 주 내내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선영이 뭔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목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깨어 계시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정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쫓겨난 상태라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도연그룹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회장 저택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수소문 끝에 파티 음식을 준비하는 케이터링 업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업체 유니폼도 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들어가는지였습니다. 행사 당일 정희는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회장 저택 앞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트럭이 도착하고 차고 문이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인원과 합류해 트럭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정원의 3층짜리 건물,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고급스러운 조형물들이 정희를 압도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린 시절 이 집에서 뛰어놀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서 정희는 슬쩍 저택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아슬아슬하게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첫 사진은 젊은 회장님과 부인의 신혼사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사진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집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아기 침대 옆에서 찍은 사진, 첫 목욕 사진, 100일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정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잔치 사진에서는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기의 눈매가 정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해변에서 모래성을 싸는 꼬마의 사진이 나왔어요. 아마 3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삽을 들고 열심히 모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함께 놀아주고 있었어요.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희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은 회장님의 무릎 위에 앉아 웃는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회장님이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촛불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눈매와 미소는 거울 속의 정희와 완벽히 같았습니다. 특히 한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정희는 자신의 볼을 만져봤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 나였어. 나는 그 사람의 딸이었어. 정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태중과 미란이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고 김선영이 그들의 지시를 받아 뭔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태중과 미란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김선영의 휴대폰을 확인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오랜만에 회장님 안부 좀 여쭈려고요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수정 간호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이 많이 걱정되어서요. 상태가 어떠세요? 글쎄요, 새로운 간병인 선생님이 열심히 돌봐주시는데 자꾸 안 좋아지시네요. 정희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얼굴색도 창백하고 호흡도 약해 보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없어.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주입당하고 있는 거야.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이 태중과 미란의 지시를 받아 회장님께 해로운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선영은 정희를 보고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수인계 받을 때 뵀었죠. 네, 회장님이 걱정되어서 잠깐 들렀어요. 제가 잠깐 봐드릴 테니까 아래 내려가서 바람 좀 쐬고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임자의 친근한 태도에 안심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선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틈에 정희는 선영이 두고 간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반적인 간병용품들과 함께 작은 약병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회장님께 처방된 약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휴대폰이었어요. 정희는 선영의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메시지 목록을 보니 한 회장 간병 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약은 매일 같은 양으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네, 흔적 안 남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는 어때요? 예상대로 서서히 악화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노쇠처럼 보일 겁니다. 정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사는 밤에만, 낮에는 절대 하지 말 것. 간호사들이 의심하면 즉시 연락.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자.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태중과 미란의 하수인이었고 회장님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해간 USB를 연결하고 선영의 휴대폰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고받은 이전 대화는 물론 앞으로 주고받을 대화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희는 침대 맞은편 꽃병 속에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이었는데 너무 작아서 꽃 사이에 숨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약물 주입 현장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해 봤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DNA 검사였습니다. 정희는 회장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진 머리카락들이 베개에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머리카락들을 작은 봉투에 넣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넣었어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공신력 있는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이 돌아오기 직전에 정희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가방도 원래 자리에 놓고 휴대폰도 원래대로 두었어요. 선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태 어떠세요? 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DNA 검사소로 향했어요. 며칠 후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부녀관계 99.98%. 정희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떨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몰래카메라에는 연일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선영이 밤마다 이상한 약병을 꺼내고 주사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오늘도 주입 완료라고 보고하는 모습까지요. 정희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몰래카메라 영상,
그리고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요. 이제 태준과 미란에게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정희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영우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실종된 한도연 회장의 딸이라는 얘기시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김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부녀 관계가 99.98%라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로라도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희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일주일도 길게 느껴졌지만 법적 절차는 거쳐야 했어요. 그 사이 정희는 계속 몰래 카메라를 통해 선영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이면 선영은 수상한 약물을 주입했어요. 그리고 즉시 태준에게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완료. 상태 더 악화됨. 좋아.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겠어? 네, 예상대로라면 금요일쯤. 정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요일이면 이틀 후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목요일 오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친생녀로 임시 인정되었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도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미란에게 직접 대결을 신청할 계획이었어요.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서 괜찮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태준과 미라는 아직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본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30층 전체가 도연그룹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원래라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전무님께서 회의 중이신데요. 비서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자 비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태준과 미라는 임원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방문에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시죠? 회의 중인데. 태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자세히 보더니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도연 회장님의 딸 한소희입니다. 정희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준과 미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죠? 소희는 50년 전에 실종되었죠. 바로 저예요. 정희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와 법원 가처분 결정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도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서 내려놓았어요. 법적으로 한도연 회장의 친생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선영이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태준과의 메시지 대화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서서히 죽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 그리고 살인 미수의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태준과 미라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믿겠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조작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죠. 김선영 씨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분석해 보면 금세 드러날 테니까요. 김 변호사의 말에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이수정 간호사 선생님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갑자기요? 선영 씨가 오늘 아침부터 안 왔어요. 그런데 점심 즈음부터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시더니 지금은 완전히 깨어나셨어요.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영이 독성 약물 주입을 중단하자 아버지께서 회복되신 것이었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정희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뵐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태준과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다른 임원들도 상황을 알게 된 마당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정말로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도 또렷하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달려가서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정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소희야, 정말 너니? 이 아빠를 기억하니? 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정희의 볼에 있는 작은 점을 만져보시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구나. 정말 내 딸이야. 아버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과 정희는 한참을 울며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셨습니다. 태준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넌 아들이 아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말씀에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신 분을 배신한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키우지 않았더냐?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한태준 씨, 김미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아무것도.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김선영 씨도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선영의 집에서 독성 약물과 주사기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선영도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준과 미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아버지와 제가 지킬 겁니다. 정희의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회장님은 긴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열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마당의 매화를 흔들었어요. 겨울 내내 메말랐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태준 부부와 김선영은 재판에서 각각 7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배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도연그룹은 정희가 정식 후계자가 되어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희는 회장님의 옆에서 함께 걸으며 저택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정원,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었던 서재, 어머니가 꽃을 가꾸시던 온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희야, 내 방도 그대로 둬뒀단다. 회장님은 정희를 2층 끝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하얀 가구들, 그리고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이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이 모든 걸 그대로 두셨다니.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이 방을 청소하셨어. 정희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한 번도 뵙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어요.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를 끝까지 찾아주셔서. 그날 저녁 회장님은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오셨습니다. 정희가 저택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들을 따로 모아놓은 사진첩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싸는 어린 소녀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래전 기억 속 바닷바람의 냄새와 파도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해변이 어디였죠? 부산 해운대였어. 내가 그곳을 무척 좋아했단다. 여름마다 가족여행을 갔었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어. 다음 날 정희는 김순덕 할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정희가 병원에 다니던 중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희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딸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와 아버지는 없었을 거예요. 평생 기억할게요. 마지막 장면, 회장님과 정희가 저택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정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50년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행복해요.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정희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한 사람의 용기가 5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혈연의 끈이 끊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모든 어둠을 걷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정의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 결국 진짜 가족을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모습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